네, 여야의 탄핵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30일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천하용인과 회동하며 신당 창당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죠.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에 대해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철거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일단 저희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뿐만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까지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네. 다만 이 부분이 이를테면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를 바꿔서 새 탄핵안을 발의하면 또 12월 9일에 끝나는 본회의 이후에 정기국회에서는 얼마든지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범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킨다고 나서면 막을 방도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릴 따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정부 부처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 과거 이상민 장관 탄핵도 9대0으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탄핵에 나서는 것 국민들께서 질책해 주셔야 막을 수 있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의 이 무리한 탄핵 발의로 인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민생 법안도 다 줄줄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 개정안인데요. 이제 행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법안 뒤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현수막 너무 난립해서 보기 싫다는 국민분들 참 많지 않으십니까? 5개 현수막을 제한하는 현수막 관련된 법률안 개정도 여야가 다 합의해놓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이 탄핵 때문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더라도 민생 법안 같은 중요한 이견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통과시키고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건 아니냐. 민주당에 있어서는 민생 법안보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그렇게도 우선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탄핵 관련해서는 네. 탄핵은 사실 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입니다.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제 3개월이 돼 가는데 사실 명백히 법 위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되게 구체적으로 탄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인사는 근거 없이 해임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박문진 이사 수가 법적으로 9명까지만 되는데 처음에 해임했다가 이동관 위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지금 1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 위반 상태이고 사실은 그 이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할 당시 근거가 MBC 사장이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박문지 이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근거였는데 그 근거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번에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한 EBS 감사의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로 벌금형까지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임명하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하고 임명을 해임할 근거가 없는 사람을 해임하고 있는 등 아주 방송을 탄압한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제가 된 안건은 일사구제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논쟁을 해가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의제라 함은 심사를 하기 위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의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탄핵안은 보고되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제되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이런 내용들이 통과가 됐고 온라인상에서 무제한 토론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던 이유는 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한 참 고육지책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법 통과나 노란봉투법 통과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지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 의원들이 준비한 것을 소상히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신을 국민께 알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장애 집회나 장애 필리버스터 많이 하셨던 민주당에서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하는 게 참 자가당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으로 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그토록 훌륭한 법안이고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면 왜 지난 정권 때 정권 잡고 있을 때 안 한 것입니까? 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지금처럼 21대 국회 의석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국무회의에서 공포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본인들이 책임지는 여당일 때는 이 법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충격파, 특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 온갖 하청업체의 파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걸 왜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윤석열 정부 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내로남불 같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이었다면 이걸 지난 정부에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을 때 통과시키지 않을 리가 없었다. 지금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고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알면서 계속 통과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좀 이성을 찾자라는 말씀을 진짜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국힘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온라인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김기현 당대표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금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저는 여당이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온라인이든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의사를 표력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라고 하는 비판 민주당이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법안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조 행위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아주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에 따른 손해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에게 할 수 없게 하는 건 노조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제 관련해서 작년에 거제도에서 이제 그 하청 노동자가 파업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그런 간접 고용 노동자는 파업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문재인 정부가 안 했던 걸 왜 지금 해달라고 하냐라고 문재인 정부만 탓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같은 내용으로 방송장법도 지금 여야의 입김이 공영방송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하기 어렵고요. 그냥 반대만 한다고 하면 국민들 눈에는 지금 MBC와 KBS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법안의 수용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너무 자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감도나 아니면 조심성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입법부에서 논의가 되어서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것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계속 정치 세력이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깊이 고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이제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이라고 한다면 R&D 예산도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의 특활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야 대치가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일단 예산안 법정 시한 좀 지키자라는 당부를 국회에 드리고 싶고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지켜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달 말에 있는 본회의가 사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인데 그날 또 탄핵안 재상정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국가 예산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휩쓸려서 또 뒤로 떠밀리게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600조 원대의 예산이 중요한지 방통위원장 탄핵 한 1, 2주 빨리 하는 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하고 증액하지 않은 거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권리죠. 다만 감정이 섞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뜬금없이 마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게 좀 과도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일부 조정하자는 주장이라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빵원으로 만들겠다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특활비 같은 경우는 잠복 수사할 때 수사관들이 밥 먹고 뭐 지방에 있는 이 숙박업소에서 자고 이런 것도 영수증 남기고 처리하게 되면 뭐 잠복 수사관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특활비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깎겠다는 건 그냥 한동훈 장관 미우니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칼질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권리를 저희 여당도 충분히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이게 개인적인 국무위원에 대한 감정이나 내가 그동안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매번 이 토론으로 당한 거 이번 예산 삭감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유치한 어떤 치졸한 감액은 없었으면 좋겠다. 좀 합리적이고 건강한 증감액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법은 법이기 때문에 네. 법정 시한 매년 안 지킨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서 유종의 미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활비 관련해서 소명을 해라. 어떻게 쓰임이 있었고 필요한지 그 소명이 되면 그 특활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소명도 안 하고 계속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 관련한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왜 특활비 깎냐 우리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법무부, 감사원 등의 업무 추진비가 대거 증액되어서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이 없다고 하면 국회가 당연히 예산을 깎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R&D 예산이나 미래 예산으로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내일체험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 예산으로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끝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수 펑크가 59조가 났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세율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를 좀 더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되려 세수를 계속 줄이는 행위만 하고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예산안 법정 심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맞붙는 모습들이 있었죠. 9일 이 출판 기념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하면서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의원 그리고 선배들 검찰 선배까지도 조롱하고 능멸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도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도덕성이라든지 등등을 좀 직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후퇴했다고 치지만 이 전당대회에 돈봉투 돌리다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에 수혜를 입은 당사자가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장관에 대해서 어린 놈 운운하고 물병을 던져서 머리를 맞추고 싶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공석에서 쏟아내는 게 용인되는 수준인지 참 비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이 기득권에 오래 젖어서 송영길 전 대표도 꼰대가 된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 처음 됐던 게 37살이에요. 그리고 40대 인천시장을 했고 50대 여당 당대표를 하셨거든요. 본인은 젊은 시절에 운동권 경력 하나로 누릴 거 다 누리고 30년째 기득권으로 소위 꿀을 빨고 있으면서 한동훈 장관이 동안이라서 그렇지 50대입니다. 50인 장관에게 어린 놈 운운하고 물병으로 머리 맞춘다 공석에서 말하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40대, 50대가 저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발화의 주체가 도덕성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돈봉투 당대표 아닙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활동하는 거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판국인데요. 그냥 부끄러운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께서 50살이 아니라 30살이었어도 송영길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이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건 몇 살인지 그리고 선배를 얼마나 공경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의 타당성 이런 것으로 비판을 하려면 했었어야지.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공적 발언으로서 최근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봉투 관련한 사안은 사실을 다투고 있는 일이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이제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반박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되려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법무행정에 대한 것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해야지 일일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진짜 여당의 정치인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천하용인과 만났고요.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이 이제 보도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신당을 차리고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간다면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다라면서 명단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형적인 허장성세 또는 전문 용어로 블러핑이라고 하죠. 예. 누가 있겠습니까? 비명계랑 접촉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비명계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준석과 간극이 넓다라고 셔터문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정의당과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지금 유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들과 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당 현역이 있다라고 허장성세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끄는 얄팍한 수법이죠. 누가 있으면 그 이름을 왜 말 못하겠습니까? 없으니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우리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 주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를 천하용인 중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배워갈까 싶어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어. 누군지 그 측근 주변 인사 이름을 한번 밝혀보라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그냥 주변에 떠도는 뭐 여의도의 호사가일 수는 있어도 실제 결정권을 진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자신 있으면 이름을 밝혀보라고 하시죠. 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매번 익명 인터뷰 싫다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 신당과 관련해서는 익명으로 허풍을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요. 그냥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밥 한 끼 사주겠습니다. 네. 그냥 마음 아픈데 추운 데서 그러지 말고 저한테 연락해서 따뜻한 김치찌개나 한 그릇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뭐 중책 제안이 왔다라는 오늘 아침에 인터뷰라던가 어제 이 명단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언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고 네. 뭔가 있는 것처럼 몸집을 키운 다음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겠죠. 그게 국민의힘에서 요직에 본인과 본인 측근들 공천을 요구하는 것이든 예. 또는 무엇이 되었건 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언론의 관심을 갈구하기 위한 허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2월 27일을 본인이 디데이라고 정했으니까 예. 그 이전에 물론 저희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대승적 결단대로 계속 손도 내밀고 품기 위해 노력도 하고 저도 연락하면 제가 김치찌개 한 그릇 사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열린 자세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로 나아가겠다면 12월 27일에 어떤 현역 의원들이 함께 있는지 그때 다 실체가 드러나겠죠. 전혀 실체가 없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나 비전에 동의하는 편은 아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저항,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냥 관계가 좋아지고 김치찌개 한 그릇 같이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는 되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지금 사실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리지만 여론조사를 돌릴 때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어떤 지지율이 꽤 높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정도 교감이 있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평론가 이준석과 그러니까 어떤 정치 그룹의 리더 이준석은 달리 평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따라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되냐가 어떤 정치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건 주목해야 될 것은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민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민주당 역시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세력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것을 지금 어쨌든 지금 대상을 계속해서 이제 영남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영남권의 민심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영남권에서도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더 잘하라, 더 변화하고 혁신하라라는 회초리, 채찍질은 가할 수 있지만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방향으로 민심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오히려 총선이 되면 민주당에게 다시금 과반을 넘겨줘서 이렇게 탄핵안 밀어붙이게 독주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영남 주민분들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신당이나 3당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네, 원래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제3당이나 중도정당에 대한 비전이 있던 분도 아니고,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나온 것처럼 남아있는 건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대선 나왔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그 발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는 호재가 됐죠.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누구를 망치려고 복수심으로 정치하고 정당 운영하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실제 표를 던져줄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1호, 2호, 이제 3호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처음에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장혜선 최고위원께서 지도부에서는 정권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 좀 하셨어요. 지금까지의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혁신안에 대해서 대사면 같은 경우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 조치를 내렸고, 2호 혁신안이나 3호 혁신안은 당원 당규 개정부터 또 공관위가 결정할 목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의 활동을 존중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젊은 최고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저 또 김가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혁신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도 오신환 혁신위원이 저희 지도부를 찾아와서 혁신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내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에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할수록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다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는 아니었지만 권고 형태로 나왔던 그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한 그런 내용들,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류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쉬워요. 제가 중진이거나 국회의원 한 3-4번 한 사람이면 예. 대표적으로 호응할 텐데 원외의 영선이다 보니 호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뇨한 위원장의 이 권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개인적 시기를 조율하는 분들이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저도 이 당의 정치 후배로서 선배님들께 간곡히 바라는 바이고, 만약 추가적인 흐름이 없다면 이 권고가 공식 안건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결을 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진통을 겪어서라도 국민의힘이 뼈아픈 변신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혁신이 출범해서 보름 동안 3개 혁신 안건 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개인기로 정치 뉴스는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변했는지라고 질문하면 사실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안 철회시킨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사실 국민의힘이 변했다고 볼 만한 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보면 예를 들면 중진들의 어떤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은 뉴스거리를 많이 만드시지만 결과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더 본질적으로는 혁신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당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그 면에서 어떻습니까?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 관련해서 인현 혁신위원장이 입장 낸 거 있나요? 5.18 관련해서 폄훼하고 있는 진실할애 위원장을 뭔가 임명 철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 낸 거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지점을 조금 따끔하게 지적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인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웃을 만한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현 위원장이 성과를 낸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정부가 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를 보면은 이 부분 좀 눈에 띕니다. 대통령실 인사가 전략 공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한간에 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들을 좀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혁신위가 안건을 낸다면 저희가 그걸 또 전면 수용해서 공관위로 잘 넘기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영남 지역의 중진들을 대상으로 헌신을 유도하고 바라는 게 네. 용산 참모들 레드카펫 깔아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건 그 경력 자체가 무한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정부든 간에요. 그 자체가 지역에서 경선할 때 그 무엇보다 강한 경쟁력이 돼요. 여론조사할 때, 당원조사할 때 이름 말하고 대표 경력 한두 개 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통령실 경력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보증수표예요. 그 이상의 특혜를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지역, 꼭 필요한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권 밖에서 참신한 인물을 모셔오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또는 험지에 쓸데없이 분란을 만들지 않거나 하는 등등. 다만 영남과 같은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 전략공천 카드는 최소화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혁신위가 안건을 만들어 온다면 지도부 내에서도 충분한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안건이 뭐 어떻게 어느 정도 뭐 구체성을 띨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혁신 안건이 아니라 또 권고 성격으로 나오면 이 혁신위에 대해서 또 다른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권고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이제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건 공관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지도부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찬성한다는 의사와 함께 공관위로 넘기게 되면 공관위에서 이 권고안을 토대로 공천 룰이라던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이 끝나도 이후에 공관위 구성이나 공관위가 활동하는 내용 등을 보면 이 흐름 등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야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험지 출마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양 정당이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가 더 혁신적인 공천을 하느냐, 누가 더 희생하는 공천을 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혁신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참모 특혜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비대위로 전환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안을 만들고 확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최고께서 계신 그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데 이 지도부가 사실은 용산과 매우 가까운 지도부 아닙니까? 이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뭐 용산 특혜 방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일 뿐이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당 지도부는 완전하게 좀 선을 그은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 혁신 관련해서 좀 신랄하게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예. 민주당 역시 좀 신랄한 비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해요. 친명과 비명 사이의 갈등으로 공천이 되겠구나. 그리고 학살론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불평등과의 전쟁이 아니라 검사와의 전쟁으로 공천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지도부 그리고 대표께서 정말 되게 자기 살을 깎는 방식으로 혁신을 스스로 하면서 요청하지 않고서 이 구도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장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거취까지 밝힐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총선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혁신 관련한 것이 뉴스거리가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뉴스거리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정풍운동에 가까운 민주당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부에서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도부는 지금 선을 그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안 할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저희 패널들은 좀 하시는데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네. 그런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 저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표께서 이야기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나중에라도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절차나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인에 대한 거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험지 출마에 대한 가능성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희찬 최고위원께서는 뭐 사실 조금 전에도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은 해주셨지만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험지 출마? 근데 저희가 뭐 남의 당 인사 보고 험지를 출마하라느니 말하느니 하는 게 좀 민망합니다만 지도부나 중진 그리고 예.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 누가 봐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많은 정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도 다음번 총선 민주당의 전략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에서 패배했고 뭐 정당 지지율 이기는 결과도 있고 지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열세다, 따라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더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이하게 우리가 지금 분위기 좋고 강서구 선거 그대로 총선 결과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 대표 또 개항해 나가고 특별히 희생하는 중진이나 실세들 보이지 않고 정청래 의원 마포에서 또 나오고 이래버리면 이 결과는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핵심은 이재명 정청래 어떤 출마 여부다. 이 두 사람이 희생하면 민주당에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는 건 뻔하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지역구 그대로 나오면 저희에게도 좀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사실 그냥 밖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이라고 말하는 많은 인원들이 얘기하고 뭐 질식할 것 같다 뭐 이런 네. 류의 표현들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명계는 뭐 공동 행동 모임까지도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계끼리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목소리를 개별이 아니라 집단으로 해서 영향을 더 끼칠 요량으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당내에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집단화되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워요. 저도 약간 당 지도부랑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되게 상당한 비판을 받고 그것이 저한테도 압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견디기 위해서라도 집단화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 예를 들면 지금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거취뿐만 아니라 선거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병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 게 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더 활발히 토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의 연쇄 속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말 바뀌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